내 백성을 보내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억압받던 노예들이 기적을 힘입어 도망친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잠깐 멈추고 질문해 봅시다. 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왜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이동이 아니라 당시 세계 질서 전체의 균열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설계된 흐름의 일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내용에서 살펴본 요셉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 온 세상을 기근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보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고난의 통로로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세운 시스템 안으로 이스라엘 가족을 안전하게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70명을 수백만의 민족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핍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강의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세운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가족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세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세운 공로와 그가 맺은 관계를 부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로 규정한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실제 역사 기록은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 이집트가 힉소스라 불리는 이민족의 침공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직후였다고 말합니다. 힉소스는 이집트 북동쪽에서 치고 들어와 무려 100년 동안 제국의 심장부를 지배했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게 전무후무한 치욕이자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힉소스를 몰아내고 세워진 새 왕조의 파라오 눈에 고센 땅을 가득 채우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거류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내부에서 제국을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힉소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 파라오의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집단적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국은 이미 한 번 내부로 들어온 이민족에게 패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 기록이 이 시기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동부 삼각주 지역에서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로 건설했다고 기록한 바로 그 도시들입니다. 특히 람세스 2세 시대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기록은 당시 엄청난 규모의 강제 노동력이 동원되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의 선이 보입니다.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셀의 책은 이 시기의 긴장을 더 놀랍게 묘사합니다. 파라오는 꿈을 꿉니다. 한 노인이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이집트의 모든 귀족과 지혜자들이 앉아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이집트의 점성가들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집트를 멸망시킬 왕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파라오의 두려움은 여기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셀의 책은 이집트 참모들의 진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동방의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가버린다면 우리 왕국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우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동북쪽 국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이민족 집단들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의 침공이라는 쓴 경험을 가진 이집트로서는 내부에서 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외부의 적이 연합할 가능성이 결코 허황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폭발적 성장이, 외부에서는 국경 지역의 끊임없는 불안정이 파라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두려움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힉소스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국경의 현실적 위협이 결합된 제국이 실제로 느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그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전형적인 선택을 합니다. 통제, 억압, 그리고 말살. 하지만 제국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 민족의 배후에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섭리의 흔적이 보입니다.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는 대신 나일강을 타고 파라오의 궁전으로 흘러갑니다. 야셀의 책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 특별한 빛이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 이것은 우연히 등장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의 무대 뒤에서 준비된 언약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야셀의 책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지팡이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 마당에 박혀 있어 아무도 뽑지 못했던 이 지팡이를 모세가 뽑았을 때 그것은 이미 예비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는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리고 시작된 10가지 재앙.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패권국이 의지하던 모든 경제적, 종교적, 지정학적 인프라를 하나씩 타격하여 무너뜨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제국의 젖줄이자 물류 인프라의 마비였습니다. 가축이 춥고 우박이 내린 것은 이집트의 자산과 식량 공급망의 파괴였습니다. 흑암이 덮친 것은 최고신 라의 권위, 즉 제국이 독점하고 있던 정신적 인프라와 이데올로기의 완벽한 종말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자랑하던 밸류체인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앞에서 제국의 완고한 시스템은 마침내 파산 선언을 합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언약의 흐름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절대적이라 믿는 시스템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세계 최강 제국은 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강해 보이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이 군대처럼 정렬하여 당당하게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도망치는 노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승리한 언약 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패권국의 부가 이동한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 때 온 세상의 금과 은을 이집트로 모은 것처럼 이제 그 부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갑니다. 약 3500년 전 요셉이 기근을 통해 이집트의 국고성으로 전 세계의 부를 끌어모았던 바로 그 창고 시스템이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류를 통해 이스라엘의 손으로 통째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파라오의 정예 군대가 수장된 사건은 주변 모든 나라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집트가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광야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시스템 해체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사고방식, 노예의 정체성, 제국 의존 구조를 벗겨내는 시간. 몸은 탈출해도 생각은 여전히 제국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국의 음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민족 재설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적 사고방식을 이스라엘에서 꺼내시는 작업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갑니다. 13년의 고난 끝에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입니다. 이집트 안에서 70명이 수백만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모세가 준비되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각각 따로 보면 역사의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시선이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스스로 흘러가는 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고난의 통로로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두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세계도 거대한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 에너지, AI, 공급망.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산을 중앙화합니다. 공급망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스템이 영원할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이집트도 자신들의 저장고와 군대, 나일강과 금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내부의 균열은 가장 늦게 발견된다는 것을. 누가 저장고를 통제하는가?
누가 흐름을 설계하는가? 누가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가? 출애굽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제국의 독점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흐름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신뢰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언약의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진정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눈앞의 숫자와 차트, 당장 터지는 뉴스 너머에 있는 거대한 섭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국의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올인하는 자는 패권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도태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언약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배후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제국이 스스로를 절대적인 시스템이라 믿으며 견고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균열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시대의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들은 과거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가 보여주었던 징후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통제, 공포, 그리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침식되는 자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시대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제국에 길들여진 사고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설계해야만 하는 대전환의 신호일까요? 역사의 흐름을 설계하는 손길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출애굽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역사의 설계도를 하나씩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뉴스는 오늘의 전쟁과 경제 위기를 보여주지만 언약의 시선은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방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쩌면 수천 년 전 이미 선언된 어떤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군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제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 그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언약이 수천 년 동안 세계의 흐름을 흔들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수백 년 전,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 이집트가 패권을 쥐기도 전에 이 모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바꿨는가? 언약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